이렇게 주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대하면서 좋은 공부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래는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며 싸우니 오늘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잘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참 저희들이 앞으로 워싱턴 북한 선교회를 위해서 참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가를 서로 함께 참여하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 박사님, 2022년 1학기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비디오를 좀 켜야 되겠다. 예. 요거만 듣고. 보이시죠? 강의. 네. 예. 예, 오늘 마지막 네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론과 통일선교.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대정책으로 포방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론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통일선교와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북중로 접경 두만강 하구 지역입니다. 여기가요. 오늘 순서는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왜 북중로 접경 지대인가, UN GTI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죠.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북중로 접경 국정화항 건설,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50대 다 이상이시니까 몸으로 직접 다 체험을 하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 민주화와 국제화를 이룬 전 세계 유일무이한 그런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그 혁신 지수를 보면 세계 1위입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건데 2021년에요. 코로나19 대응 평가도 독일 언론사가 조사한 결과 보면 세계 1위입니다. 재래식 무기 군사력은 이것도 블룸버그가 조사한 건데 세계 6위. 그리고 GNI는 세계 7위, 2020년 기준이죠. GDP는 세계 9위, 2020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7월 2일부로 운스타드에서 한국을 선진국 그룹으로 공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 10월 11일 워싱턴 발간 US 뉴스지, 여러분들 워싱턴에 계시니까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10대 강국에 한국이 6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외교정책과 영향력, 국방예산, 세계 경제 영향도, 지도자, 강력한 군사동맹,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쉽게도 그늘이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서울의 임대료와 집값, 자살률, 저출산율이 지금 0.85, 한 명도 지금 못 낳고 있습니다. 두 명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한 명은 낳아야 되는데 그 정도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그 통일 환경을 그동안에 우리가 일제 병탄기를 거쳐서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7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통일이죠. 통일의 노래를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많이 불렀고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민족 내부의 어떤 그 통일론이, 이거는 이제 77년 동안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우리끼리 어떻게 통일을 해보자고 하지만 결국 원점으로 도달해갔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 자주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논의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주변국 간의 그런 협력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동맹파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한 그리고 북중러 삼국이 핵을 무장한 그러한 그 전 세계 가장 핵 보유량이 많은 나라들로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군사력의 어떤 대결 구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금 신냉전이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로 이미 올라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냉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안보와 무역 환경에 서로가 일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옛날 냉전 당시 때는 안보, 무역 모든 게 공산권과 자유진영으로 분리가 돼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 주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무역 면에서는 서로가 이제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 서로가 불일치한 입장이죠. 이거를 단절시키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물음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문제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남북한 민족 내부의 문제이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요구하는 줄탁 동기라 그러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주고 병아리는 알 안에서 서로 쪼아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 한 마리의 병아리가 세상에 나온 바로 그게 이제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죠. 남북한 민족이 이 연합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외교적으로 서로 협력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완의 북방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역대 정부 최소한 과거 정부는 그만두고라도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름은 달랐지만 다 북방을 겨냥한 정책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아예 북방 정책이라 그랬죠. 가장 성과가 많았습니다. 공산권과 수교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한반도에 비핵화도 선언하고 그 뒤로 이제 세계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북한을 봉쇄하는 거였고 DJ 정부 때는 햇볕 정책으로 했고 이거는 남북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연속성상이 이루어졌고 이명박 정부도 자원외교 정책이지만 북한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고 대북 강경책이 이제 이주였죠. 유러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신북방 정책으로 얼마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 와서 얼마 전에 이제 G20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인태 전략으로 공식 천명을 했습니다. 기조는 이제 대북 강경이죠. 여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북방 쪽하고는 현재까지는 아직 직접적으로 연계는 안 돼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선책은 뭔가? 최선책이 안 되면 차선책은 뭔가? 그것도 안 되면 차차선책은 뭔가? 이거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퍼스트 베스트라 그러죠. 가장 이상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방법. 그게 안 되면 이제 세컨드 베스트, 서드 베스트까지 가는 거죠. 퍼스트 베스트는 가장 이상적인 거죠. 통상 세컨드나 서드 베스트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제정하기서도 보고 있는데 통일 논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최선책은 남북한 당국자가 직접 주도하고 합의한다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죠. 우리가 우리끼리 통일을 한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한가? 이미 진보 정부 DJ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선책은 그러면 주변 당사국들이 외교적 합의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보수 정부 쪽에서 좀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특히 노태우 정부에서는 상당히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공산국가인 소련과 중국하고 수교를 함으로 해서 북한은 스스로 붕괴될 걸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북한은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미 수교를 하자고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노태우 정부 당시 때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수석이 북한을 미국하고 수교를 해서 경제적으로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통일로 가야 된다고 했더니 일부 안보 군사 수석들은 무슨 말이냐, 북한을 살려주자는 얘기냐 해서 북미 수교를 미국에서도 도와주려고 당시에 술주 국무장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이걸 반대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역사적인 실수를 했다고 이제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죠. 지금 아시다시피 매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NLA, 바로 한반도, 우리 남쪽, 경계선까지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넘었으면 남한 영토까지 들어올 이런 그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차차선 책은 뭐냐? 저는 이거를 인접 지역의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거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북중러 접경인 두만강 하구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대북 개혁을 하고 개방을 시키는 이거를 이제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물론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죠. 그래도 이제까지 77년, 잃어버린 77년보다는 새로 이렇게라도 하는 게 훨씬 저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북중러 접경 지역인가? 보시다시피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맞닿는 유일한 이 지역이죠. 나진, 훈춘, 핫산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옛날 여기는 이제 보하이라고 러시아로는 보하이인데 여기가 바레입니다. 바레는 신라위, 고구려, 중국의 동북 삼성, 러시아의 연해주를 다 포괄하는 요즘으로 본다면 이제 초국경 지대죠. 삼국이 다 공통적으로 엮여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초국경 어떤 그 국가 협력을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중러 접경지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한민족사적 관점과 국제 정치 경제사적 관점, 그리고 이제 북극과 북태평양 시대가 이미 개막이 됐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한민족사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매우 많은,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녹둔도 지역이거든요. 옛날 두만강 하구에 있었던 녹둔도가 이 토사가 흘려가서 이 러시아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땅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녹둔도 전투에 승리를 해서 유적이 지금 북한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이 1863년 최초로 이주를 해서 여기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독립의 근거지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현장도 바로 여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남북한로 프로젝트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가 한 3번 진행이 되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켰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는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UN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북 제재의 외의 조항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 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가 아까 말한 발해 지역이거든요. 발해 지역을 공동 발굴하고 또 테마 관광하자는 쪽으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이 테마 관광 준비를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염주성이죠. 염주성이 바로 그 핫산 밑에 있는 크라스키노 그 지역이거든요. 염주성이 옛날 해동성국의 중심지가 됐어요. 해동성국 하면 이제 바라의 대표적인 융성기인데 일본하고 직교역을 했던 거죠. 그거를 이제 테마 관광화할 준비를 러시아가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만강 하구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요충 중에 요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칼라피노 교수 같은 경우는 천혜의 경제지대다. 전 세계에 이런 그 좋은 경제지대가 없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만주사변 아시겠죠. 그리고 핫산 전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핫산 전투가 여기서 한 10일 동안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1938년에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 전투가 저는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가는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봐요. 여기에서 소련군한테 일본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뒤에 몽골 인근의 한인골 전투가 전개되는데 여기에서도 일본군이 소련군한테 패퇴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 이상 동쪽에서 서진을 못하게 돼 있었던 거죠. 만약 그때 이 일본군이 승리를 했다면 서쪽에서는 히틀러군, 동쪽에서는 일본군이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면 아마 히틀러가 이겼을 가능성도 있다는 그 가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핫산 전투가 승리했던 것은 현대사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이게 이제 핫산 전투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북태평양 시대가 이미 개막이 됐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물리혁명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경제권이
그동안에 유럽 중심과 미국, 아메리칸 중심에서 지금 유라시아 중심으로 지금 옮아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 지역이 다 유라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변국 간의 주도권 쟁탈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유럽까지 가는데 기존의 수에즈 항로로 가는 곳과 북극 항로로 갈 때 거리만 해도 37%가 단축되고 소요 기간만 해도 42%가 단축됩니다. 이게 갈수록 지금 더 기간이 단축되고 거리가 짧아지고 있는 거죠. 왜? 여기 지금 해빙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극, 북태평양 시대를 누가 선도하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세계사를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이제 북극 광물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현재 탐사된 부분만 해도 이 정도예요. 석유, 가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재빠르게 지금 2007년에 이 지역에다가 대륙평 그 안에다가 러시아 국기를 갖다 꼽아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러시아가 지금 자국 영토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는 원래는 공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먼저 선점을 해버린 거죠. 그래 놓고는 이제 주변 국가가 막 항의를 하니까 러시아가 슬그머니 빠진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여기를 지금 보호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둔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쟁탈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북중러 접경 두만강 하구 지역의 지금 주변 국가의 개발을 그리고 입장은 어떤지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게 이제 두만강이고 여기가 러시아하고 북한의 친선교, 철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방천 중국 땅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가면 저 태평양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훈춘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세관, 새로 지금 신두만강 대교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를 통과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주목할 거는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매년 이 북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그 소련 당시 때도 없었던 30만 명의 군사력이 동원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고 올해도 지금 러시아, 중국 13개국이 5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항공면에도 140대, 함정 60척.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일어날 여력이 있느냐 했는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결코 우리는 자시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정책들은 어떤지,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이쪽 개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이제 훈춘 개발, 두만강 개발 계획 TRDP죠. 2단계가 이제 장지2 개발, 이건 광역 두만강 개발 GTI고 3단계가 1대1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극동 태평양 지역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선도 개발구역 블라디 자유항법이라고 이거는 일종의 자유항구 특법이죠. 자유항 특법이 이거를 해놓고 전 세계 투자가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핫산 지역, 두만강 북중러 접경 이쪽을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이제 몽중러 경계 해령을 구축을 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북한도 경계 총용 노선인데 북한이 이제 대외 개혁 개방을 하는 그 길목이 이 압록강 하구의 단동하고 신우주 지역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두만강 하구 나선 지역인데 북한은 나선 지역을 훨씬 더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때 91년에 이미 나선 경제 특구를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95년 김정일 당시 때는 그걸 직할시로 만들고 2010년에는 나선 특별시로 격상을 하고 김정은 시대 와서는 아예 종합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별로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고 또 대북 제재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이제 북한은 이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엔 차원에서도 이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두만강 개발 계획,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가 유일하게 지금 대북 제재 외로 인정받고 있어요. 유엔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까지 진행됐던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 나인 브릿지 사업인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계속 해왔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다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만강, 그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을 한번 보면, 옛날 처음 시작할 때는 소삼각 지역, 낮은
호시에트, 러시아, 훈춘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광역 도망강 개발 구역은 그 범위를 넓혀서 북한의 청진, 중국의 영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이쪽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죠.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리고 이제 그 광역 도망강 개발구역 운영 실태를 보면 91년 3월 달에 남북한과 중국, 몽고 4국이 이 협력을 하는 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4일 날 유엔 본부에서 TRDP 중점 사업 발표를 함으로써 공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될 것은 가장 그 접경 지역 국가인 러시아가 빠져 있는 거죠. 러시아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러시아는 91년에 소련이 해체되잖아요. 이 와중에 여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가 2005년에 정식으로 2008년이지, 2008년에 이제 GTI로 2005년에 전환이 되고 러시아가 2008년에 정식으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2009년에 북한은 탈퇴를 하는 거죠. 그 핵실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못 하다가 2020년에 한국이 의장국이었는데 그때 GTI 서울 선언을 채택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거는 러시아가 북중러 접경지대를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하도록 서울 선언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그만큼 러시아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게 그 도망강 개발 계획 GTI가 잘 안 되는지 이거는 이제 출범 후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안 나섰고 또 아시아의 외환위기, 북핵 그리고 주도국인 중국이 주로 대도시 위주로 경제 개발을 추진해왔던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문제는 이제 공동 비전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의 여력이 없고 이제 금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북핵 정세 불안정이 가장 크죠. 더군다나 서방의 대북 대러 제재가 계속되고 또 북한이 탈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은 뭔가? 일단은 이제 우선 현재 가능한 거는 서방이 대북 대러 제재의 예로 인정을 한 그게 관광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낮은 선봉 그 관광 산업 활성화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거죠.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관광이라는 겁니다. 주변국 간에 그래서 관광 협력하고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아시아 관광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의료 관광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융합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도망강 유역의 생태하고 역사, 문화, 관광 자원 개발에 대한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르강 보세요. 표범입니다. 전 세계 개체 수가 가장 많은데요. 애롭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을. 러시아는 이미 이 아무르강 표범 서식지를 국제 관광 사파리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외국 관광객을 이제 받을 준비를 지금 해놨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이제 메콩강 관광 모델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여러 나라가 다 같이 먹고 살고 있거든요. 두만강 하구 이 지역도 저는 접경국인 북중러뿐만 아니라 나머지 동북아 국가들도 같이 공동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가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특히 교통 인프라. 지금 그 중에서도 이제 공항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핫산 국제공항인데 여기 이 가칭이죠. 지금 보세요. 지금 서울 이북 이쪽 이남 쪽은 이렇게 항공 노선이 빈번한데 이쪽은 좀 텅텅 비어 있어요.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인천에도 공항이 없어요. 연기를 가지고는 또 너무 또 한계가 있는 거지 이쪽 가지고 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공항 건설을 하자고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냐면 2000년 9월 달에 이제 9월 28일 국회 외통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그때 제가 첫 국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걸 본격화 하자고 이제 시동을 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도망강 개발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공항이 있으면 그리고 서로 이제 의존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핵을 보유가 있는 북중러
북방 3국의 안보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해요. 이대로 놔두면 더 안보의 리스크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철도와 항만은 있지만 지금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과 기능이에요. 정주 기능보다는 통과 기능이라고 보는데, 항공은 원심력과 구심력을 동시에 구가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철도하고 항만하고 항공, 트리포트 기능을 여기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주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방법은 이제 한국과 중국이 투자해서 건설을 하고, 땅은 러시아가 제공하고, 여기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는 러시아가 최적이에요. 중국은 안 돼요. 북한도 안 되고. 러시아는 아주 옛날 그 공항 자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력은 북한 노동력을 쓰면 되고, 한국이 위탁 경영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공항을 위탁 경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한국이 한다면 오케이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UN GTI가 이제 지도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서방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 9월부터 거의 1년 동안 매달 세미나를 하면서 전문가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항 건설 타당성 검토를 SWOT를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해봤더니, 강점은 말 그대로 트리포트 기능, 자연적 경제, 이런 좋은 여건이 있고, 기회로는 이제 UN 지지와 동북아 평화 번영 지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지만 이제 약점으로는 기금 확보하고 이제 북핵, 또 여기가 인구 가밀도, 저밀도 지역이거든요. 인구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거고, 위험 지역은 이제 안보 이해 상충이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저항 요인들이 현재로서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만약 공항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으로는 그 배후 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국제 관광 벨트를 조성한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하거든요.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UN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 역사, 문화, 생태 보고 지역이에요. 이거를 그런 공원으로 복원을 하나. 그리고 또 나가서는 여기를 혁신 산업 단지로 만드는 거죠. 이 제2의 개성공단을 거기다 만들자는 얘기예요. 북한 땅에다 만들어 놨더니 북한이, 그리고 한국이 어느 한 나라가 그냥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반대해도 쉽게 무산시키지 못할 그런 그 제3의 지대다 만드는 게 오히려 영속성이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이 이제 평화와 전쟁의 갈등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옛날 핫산 전투 기념비 같은 걸 만들어서 동북아의 평화의 하나의 모델로 삼자는 이런 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이거는 정치적으로 하면 어려웁니다. 그래서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역사와 문화와 관광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부 간의 협력에 의해서 경제와 정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협력의 주체를 민간, 지방정부, 그 다음 국가, 그 다음에 국제기구로 UN 차원으로 가는 거죠. 개발 방법도 처음에 공항 하나 세워놓고 조그마한 하나 세우면 돼요. 그리고 거기를 관광벨트로 만들고, 그리고 배후 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제 광역 메트로폴리탄을 이제 만드는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거는 제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이런 모델이 유럽에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바젤 국제공항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바젤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스위스거든요. 프랑스, 독일. 이 지역이 나인강 상로로 만년 프랑스와 독일 간의 갈등 지역이에요. 뭐 오늘은 독일 땅, 내일은 프랑스 땅, 알사스를 뭐 많이 우리 저 세계사에서도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항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므로 해서 평화지대로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거죠. 보면 지정학적 여건은 보는 이제 나인강 상류 독불 스위스의 갈등 지역이고, 협력 추진 과정을 보면 처음에 1947년에 조그마한 공항에 하나 들어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국가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은 됐지만 민간 베이스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자체 차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가 정부 차원으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EU 차원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메트로폴리탄이 된 거예요. 현재 이제 바젤 공항의 운영 시태를 보면, 이게 47년에 개항했을 때는
활주로 1200m짜리 조그마한 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3800m짜리 두 개가 있고 공항 청사가 또 몇 개가 늘어나고 처음에 1947년 개항할 때는 승객이 뭐 1, 2만도 안 됐는데 지금은 연간 6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매일 국경을 통과를 하면서 통근하는 인원이 일일 5만 5천 명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이 국제 그 초국경 그 지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바젤 공항 그 경제권은 뭐 바젤 생명, 과학, 아트페어, 시계, 보석 박람회, 국제 결제은행, 은행 중에 은행이라 그랬죠. 아주 이제 중심지가 된 거죠. 이 정도까지 되기까지 무려 이제 77년이 걸린 거예요. 1947년에 공항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현재까지. 이게 우리도 만약 북중러 두만강 하구를 개발한다면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안 한다. 이거는 대안이 없다고 봐요. 이미 제가 아까 그 통일의 그 차선책, 최선책, 차차선책 다 한번 봤잖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다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모든 정부가 우리 특히 한국 정부는 내 정부 임기 기간 동안에 뭔가를 하겠다는 이거 조급증 때문에 다음 정부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유럽에서도 이렇게 70여 년 동안 성과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우리라고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당장이라도 내일 뭐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000년에 9월 28일 국회 외통위하고 이 핫산 지역을 북중러 적정 도망 하구를 앞으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인프라의 구축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조그마한 공항을 국제공항을 만든 거다. 이거를 무려 1년 동안 매달 이제 전문가들을 한 5-6명씩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다각도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던 찰리에 대통령께서 저보고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9월 6일 날 제가 임명장을 받으면서 그 계획서를 들고 갔습니다. 11쪽을 들고 사실 그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너 이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모를까. 그냥 임의로 그걸 보고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밑에 아무리 수석들도 있지만 그건 임의로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국무회의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제가 국무회의에 들어갈 그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튼 이 계획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대통령 임명 받는 날이 지정되고부터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를 하면서 네헤미야의 아다탁스 왕한테 예루살렘 성벽을 성축하겠다는 이거를 네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만약 아닥다스 왕이 노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없었지만 그걸 다시 제기한다는 게 술관원인 네헤미야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죠. 저는 그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하다가 내가 바로 이거를 임명장 받은 그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처음에 그 출입할 때부터 나 모든 거 다 회수를 시키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밑에 경호 쓰는 그 직원들이 그냥 가져가라 뭐 놓고라 말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기도를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들고 봉투에 들고 계속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임명장 받고 그다음에 전 수석을 모아놓고 이제 소감을 서로 발표하는데 제가 이걸 하려다가 보니까 수석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 50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또 안 하다니 그렇고 그러다가 일단 참았어요.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상춘제에서 올찬 일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장 한 3명만 모아놓고 하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내가 이제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정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거 발표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닥다스 왕이 느헤미야한테 당신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하고 하자마자 느헤미야가 그동안 준비했던 걸 쫙 해가지고 결국 동의를 받았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마지막 후식을 먹는데 대통령께서 저한테 얘기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5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서 11장을 직접 대통령한테 드리면서 구체적인 건 이걸 보십시오 해서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 수석들이나 이쪽 청와대 비서진에서는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나는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한 나는 이걸 지금부터 추진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또 매달마다 코로나 전국에도 출장도 못 가게 하는데 출장을 매달마다 다니면서 연해주 주지사를 만나고 화상 군수하고 현장을 시찰하고, 또 총괄을 하는 러시아 극동 북구개발부 장관을 만나서 조율을 하고, 또 경제부 차관을 만나서 이 계획서를 발표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내고, 또 최종 계획서를 주한 러시아 대사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3월 1일 날 이 핫산 지역 북중러 접경 지역의 관광 클러스터 착수 선포식을 하자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2월 24일 날 발발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소명과 사명, 저한테 준 소명은, 하나님 준 소명은 남북한 통일한국, 평화통일한국, 사명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은 모두한테 다 이런 소명을 줬다고 봐요.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옛날 그 소망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차지철 목사님이, 김지철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명쾌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소명은 이제 콜링이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다.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된다. 사명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세상과의 수평 관계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등산을 한다면 베이스 캠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고, 정상 고지에 오른 것은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목표다. 그러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탈애굽 이스라엘 백성, 고난 속에 있는 이란 백성을 탈애굽시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막 이리저리 빼잖아요.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또 말이 어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건강을 주고 또 말을 못하니까 달변가인 아론을 붙여주마.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경우도 옛날 왕궁 총리 당시 때 40년 동안은 나는 대단한 인물, I'm somebody 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디어 광야 40년 동안 진짜 무기력한 I'm nobody,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 별볼로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출애굽 지도자로 만드는 40년은 I'm God's body, 하나님의 그런 그 대변자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랑은 이어서 콜링으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그 과정, 사랑과 소명과 사명,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바로 이제 미리 하나님 아시고 또 소명을 해서 그 인물을 정해고 또 부르시고 또 그 의일이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영화를 주시는 이런 걸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통일 문제, 통일 선교 문제, 이거는 어떤 정권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독일의 에곤 바르라는 그 장관이었죠. 학자이면서도 장관이었는데, 독일 통일의 실질적인 이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거는 코올 수상이나 이런 그 수상급이 아니라 에곤 바르였어요. 에곤 바르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 동방 정책은 끊기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에곤 바로가 그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동방정책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기회가 온 게 이제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소련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이제 우리도 바로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에곤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안중근 의사에 관련된 책이 김훈의 하얼빈이라는 책이 국내에 상당히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겨울에는 이제 영웅이라는 안중근 의사를 소재로 한 그 영화가 극장에 개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극장가가 안중근으로 뜨거워질 거라고 지금 벌써 광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안중근이 단지 동맹을 맺었던 바로 그게 핫산 지역이에요. 두만강 하구 바로 옆이죠. 이거 여기에서 이제 동양 평화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1910년 2월 14일 히라이시 고등법원장이 안중근 의사를 이제 면담을 하고 직접 청취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기에서 동양 평화론을 얘기를 했는데 제발 나를 사용시키지 마라. 이걸 완성할 때까지는 시키지 마라 했는데 결국 그 말을 안 들어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작품으로 남아있지만 골격은 이미 그때 얘기가 된 거죠. 이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죠. 세계 각국의 신용을 얻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신용을 얻는 방법은 뭐냐? 여순항을 청에 반환을 하고 한국과 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고 그리고 삼국 평화회의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이제 안중근 의사가 했죠. 두 번째는 일본이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거는 현재의 재정을 정리하는 거다. 일본이 이제 빚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정리하는 방법은 뭐냐? 구체적으로 한중일이 인구 3억이니 1인 1원씩 출자해가지고 평화회의를 결성하는 거다. 평화회의의 그 병설로 공동은행을 설립을 하고 공동화폐를 발행하는 거다. 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평화회의를 정착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서양 침략에 대비해서 한중일이 공동 군대를 편성하고 또 2개국어, 개국어 이상을 습득해서 소통이 잘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거를 또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의 지지 획득을 위해서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 교황의 평화회의 출입 및 그 지속성을 강구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양 평화론을 설파를 했는데 이게 이제 6호로 끝났죠. 그렇지만 그 컨셉은 이미 이제 이 정도로 충분히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런 그 좋은 1910년 벌써 100년, 110년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는데 정작 우리가 이거를 실현을 한 게 아니라 EU가 먼저 한 거죠. EU가 꼭 이런 식으로 다 해서 EU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얼마나 큰 해안이 있었는가를 EU를 하나의 모델로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는 EU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북중러 접경지대에 국제공항을 만들고 그걸 평화지대로 만들고 마치 유럽의 바젤 공항에 프랑스와 독일과 그리고 스위스가 공동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가듯이 한다. 이게 EU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젤 공항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독일, 프랑스의 그 메트로폴리탄이 된 거죠. 그거를 저는 두만강 하구에 우리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여호수아 24장 15절 오늘 택하라. 전번 제 강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제 미국의 그 초대 이민자 중에 벌써 150년 전의 얘기죠. 마르크 술주와 에드워드 조나단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죠.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이 두 분의 그 삶을 대표적으로 대비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마르크 술주는 잘 살아보겠다. 그래서 뉴욕에 와서 술집을 경영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난 이후 5대 자손 1062명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걸 이제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 추적을 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5년 이상 교도소형이 96명, 창녀 65명,
정신 이상자와 알코올 중독자 58명, 문명자 460명, 정부 보조 극빈자 286명, 재산을 탕진한 사람만 해도 1억 5천만 불이 된다 이 얘기예요. 반면에 이제 에드워드 조나단은 신앙의 자유를 부과하겠다 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5대 자손들을 다 모아보니까 1394명을 이제 그 현재 그 직업을 보니까 선교 목사가 116명, 예일대학 총장을 비롯한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고위관료 80명, 문학가 75명, 실업가 73명, 발명가 21명, 부통령 1명, 장로 집사 286명. 한쪽은 물질적인 풍요를 지향을 했고 한쪽은 정신적인 풍요를 지향을 했고 결과는 5대 손의 결과가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에드워드 조나단이시죠. 앞으로 5대 손이 평가할 그런 그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으로서 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간단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아스포라 통일 선교 아카데미 마지막 강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계 안보의 중심지 워싱턴 DC로부터 평화의 메시지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 한반도에 전파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당장 멈추도록 간섭하시옵소서. 여기에 함께한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통일 선교의 비전이 북중로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 만개하게 하시옵소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한반도 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소금과 빛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평화를 위한 도전을 해나가는 것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질문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지만 오랫동안 강의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전달해 주신 박종수 박사님께 꼭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박종수 박사님 그동안 4주 동안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그 강의에서 그 최선책이 그 DJ 정부 그 포용 정책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운전자론을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지금 이제 지나고 보면 그 북한의 그 고도의 그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동안 벌어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북한 인권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가장 그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한편 또 그 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이 모두 다 그 핵 보유국으로 가장 우리 남북한처럼 인접 국가인데 그 핵으로 인해서 핵에는 핵으로 그 평화를 유지하는 그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도 북한이 만약에 핵을 지금 핵 국가인데 남한이 대한민국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그 핵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의 핵 무장만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핵과 핵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세계 군사력이 6위 국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핵을 무장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예, 그 첫 번째 궁금해하신 그 최선책, 예. 사실 이제 그거는 그 진보 정부의 그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같은 민족끼리, 한민족끼리 통일한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남과 북이 우리 민족끼리 합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선책이라는 생각을 했죠.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우리가 직접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해서 된다면,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이제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게 이제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선책이라는 말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핵 개발 문제인데, 지금 전번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랜드 연구소하고 현대 아산 정책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거가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이 지금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게 66개에서 110개 정도, 그리고 매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탄두를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22년 랜드 연구소의 보고 조사에 의한다면 벌써 뭐 최소한 북한은 100기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북한이 핵 강국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앞으로 한 5년만 지난다고 벌써 이 상태로 계속 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당연히 핵을 개발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이것도 가장 최선책이죠. 퍼스트 베스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가 핵을 갖겠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당장 지금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플루토늄을 사용 후 플루토늄을 정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못하게 돼 있어요. NPT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맘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을 수백 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플루토늄 정제, 사용 후 연료를 가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특히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핵을 개발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쉽지가 않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는 통상국가잖아요. 그러면 NPT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탈퇴를 해야 되는데 탈퇴를 했을 때 그러면 국제적인 압력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통상국가로서 먹고 사는 게 이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런 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 핵 지금 빅5 뭐 가장 최다 핵을 보유가 있는 러시아,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이런 5개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한국도 그러면 핵 개발을 하시오 하고 동의를 해준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동의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당장 뭐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한국이 핵 개발하도록 시간을 주겠느냐?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다고 이제 비밀 계획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NPT를 탈퇴하는 순간 그 이미 공론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또 좋은 거는 이제 북한이 핵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한반도 주변 일대를 다 평화지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북중러 적정지대 이쪽을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핵이 필요 없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빨리 그걸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선책이고,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미국의 핵 전력을 이제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배치하는 거, 이거죠. 그렇지만 미국의 핵 전력을 우리가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해도 이것도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핵의 공포의 균형. 그렇죠. 직접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 땅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불안하죠. 현실적인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박종수 목사님의 그 해안과 그 철저한 준비, 아주 그 요령이 있는 그 전개에 너무너무 이게 감탄을 하면서, 아까 누구 목사님이시죠?
존 최 목사님 지적하셨듯이 퍼스트 베스트로 해서 민족 간의 이렇게 합의에 의해서 통일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겠는데, 그 예를 김대중과 문재인을 예를 든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좀 어떻게 보면 잘 모르셨거나, 이것도 문재인 정권 때 이게 작성된 것을 아직 안 바꾸셔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건 맞지가 않아요. 김대중의 통일 정책은 뭐냐면 김정은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서 합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통일하면 되겠다 해서 김대중의 그 통일 정책을 받아들여 주면서 그 얘기가 된 건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연방제의 낮은 단계가 아니라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 그들이 단계가 있어요. 낮은 단계, 중간 단계, 최종 단계 이렇게 있지만은 그 중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하고 김대중의 연방제 공화국 연방 통일 방안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그게 일반적인 연방제의 낮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걸 좀 조해 주시고, 문재인 정권 때 어떤 통일 방안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의 완전히 놀이개감인 몇 개 더 됐습니까? 예? 여태까지 그 통일은 과학도 아니고 어떤 정해진 무슨 이론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세계에서 분단됐다가 통일된 예 중에 공산체제와 민주체제가 합의해서 통일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한쪽이, 베트남은 남쪽 남쪽 체제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고, 독일은 동독이 멸망해가지고 그 동독이 민주체제로 바뀌어가지고 그 독일 동독하고 이렇게 합의했으나 거의 서독 주동으로 됐고, 모든 책임과 모든 그 일정을 서독 주재를 했고, 서독의 법이 그대로 동독에 적용된 거라고요. 절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합의해서 통일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 하나의 그 특이한 예로 그 예멘 같은 경우 그 완전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남북 예멘의 그 집권자들이 야합적인 통일을 해서는 결국은 그 평화적인 통일이 지속이 안 되고 무력으로 재통일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최선책이 민족 간의 합의에서 된다는 건 좋으나, 그 예를 김대중이나 문재인 예를 삼는 것은 아주 안 좋다는 예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상 한쪽 체제, 서로 경쟁 체제에 있다가 한쪽 체제가 망해가지고 그 망한 체제가 다시 회복하거나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통일해야 하는 그것이 유일할 때 상대방한테 통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펄쩍이나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북한이 저 상태, 지금의 남한의 이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통일 합의가 불가능. 또 한 가지, 우리나라 핵무장력이요, 마음만 먹고 결정만 되면요, 그 기술력이나 또 가지고 있는 재료로 보나 6개월 이내에
4,000기는 만들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북한하고의 그 정전선언 또 평화협정 체결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 당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92년도에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 수교했을 때 또 우리 이쪽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자유진영에서 북한과 수교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과거에 대한 후회고 그때도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수교를 했고 우리들이 주동이 돼서 그 세계 각국 여론을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북한을 동시 가입시켰다는 것도 이렇게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당에서는 옛날에 하지 못했던 걸 후회하면서 북한하고의 평화협정, 정전선언 이거 허망한 주장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 이렇게 좀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자료와 함께 좋으신 자료 감사드립니다. 그 한간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중에서 북한 스스로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저는 이제 은연중에 얘기를 하다가 요새는 이제 실질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반적인 국가에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 포기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데 북한과 모든 세계가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고 너무 모순적이고 좀 그렇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된다. 물론 노력은 해야 되는데 노력이 도리어 이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두 분께서 아주 명쾌하게 잘 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글쎄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신덕수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퍼스트 베스트 최선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진보 정부로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진보 정부가 이왕이면 우리 민족끼리 하자고 한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 이제 우리 지금 역대 정부 중에 그래도 그런 그 민족끼리 한번 통일을 하자는데 좀 더 근접하기 때문에 예를 이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핵개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플루토늄 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거는 빅5 특히 미국에서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없어요. 많은 그 핵 재료들은 있지만 말 그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당장이라도 6개월 안에 몇백 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자력 재료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정제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동의를 안 해주면 못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임원문 목사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지금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핵을 보유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젠 핵 강국으로 지금 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을 제하고 중국, 나머지 빅5라고 하지만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 해봐야 지금 한 200~300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북한도 조만간에 그 수준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만약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근데 이 원인을 솔직히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원을 해줬던 거는 바로 러시아죠, 소련. 1947년에 46년이죠. 김일성 대학이 설립될 때 수학물리학부를 만들었던 이유가 핵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 핵 전문가들을 다 러시아에서 다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90년 소련이 해체되기 바로 직전까지 북한의 핵 전문가 무려 한 250명이 러시아에서 다 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핵시설, 이거 다 러시아가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기술도 다 전수를 해줬고, 다만 이제 러시아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했던 거는 이거는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제공한 건데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그걸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소련이 해체되는 이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핵 무기화를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1993년에 KGB의 후신인 해정보부에서 백서를 발간했는데 이미 그때 경고를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혼란기에 북한의 핵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근데 만약 북한이 이대로 간다면 북한은 핵을 무기화시킬 수 있는 이미 잠재력을 다 갖췄다. 빨리 이걸 중단시켜야 된다고 백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서방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던 거예요. 서방이라면 이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인데 제1차 핵 위기가 1993, 4년 시작이 됐다는 클린턴 때. 그런데 북한이 핵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그 체제를 전복시키겠다? 절대 북한은 동의 안 할 거다. 끝까지 저항할 거다. 그리고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래도 먹을 건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제안을 했거든, 러시아가. 체제를 보장해주고 먹고 살 걸 어느 정도 줘야지 얘들이 핵을 개발을 안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기를 쓰고 할 수밖에 없다. 해서 그때 만약 저는 핵을 중단을 시킬 수 있었다면 북한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뒤로 역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막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핵5 국가들이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저는 제동을 안 걸었다고 봐요. 계속 못하게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액션에 들어갔느냐. 북한이 그걸 중단할 수 있는 액션에 들어갔느냐. 뭐 좀 또 미국 입장을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바마 때 보세요. 전략적 인내라고 했잖아요. 전략적 인내가 뭐였습니까?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핵 개발을 한 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바이든 정부,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만약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북한 정권을 완전히 이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중단시킬 수 있는 액션에 들어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를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기대를 한다? 거기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북한이 오히려 핵을 개발하도록 방임을 하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걸 중단시켜야 돼요. 그러면 중단시킨 방법은 뭐냐? 무력으로 완전히 북한을 붕괴시키던가 아니면 무력으로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이대로 가면 북한은 핵을 더 많이 보유하는 핵 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워싱턴에 계신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이 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기도와 행동하는 믿음 이런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뭐 죄송합니다. 너무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만 책임 전가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다만 이제 말로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말로만. 이번에도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바이든 정부가 좀 더 이제 이번에 중간 선거도 선방을 했으니까 이제 좀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핵을 사용하겠다면 그거는 제3차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매우 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한 데 대해서는 그냥 그 일종의 뭐 협박 정도 구체적인 액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데 대화의 문이 열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어떤 형태로든 대화로 끌어들이든가 아니면 굴복을 시키든가 해야 된다고 봐요. 시간은 북한 편이라고 저는 봐요. 북한이 지금 뭔 돈이 있어서 저렇게 매일 미사일을 폭죽놀이를 쏘아대냐는 얘기예요. 북한의 지원들은 저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해킹을 해서 뭐 가상화폐를 뭐 절취를 하고 또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대로 방치하면 북한은 핵 보유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누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라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박사님의 그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신덕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북한뿐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에 끌려다닐 뿐 아니라 심지어 미국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핵이 없다면은 대한민국을 핵 아래 우산 아래 두는 것으로서 우리 또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적 역량,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서 먼저 핵을 보유해야지만이 북한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남한을 무시하지 않고 대화의 상대로 여기고 나오지 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어디까지나 남한을 상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주변의 평화적인 어떤 장소를 무역 장소라든지 무슨 어떤 그런 조성을 하는 것이 되지 그것이 안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의미한 논의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신덕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께서 이제 10주 동안 가을학기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주셔서 참으로 이제 유익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뤄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 잠시 동안 저희들이 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1월 특강에 저희들이 함께 이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 박사님도 기억하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모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